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합병은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합병을 해보시거나 혹은 궁금해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고, 궁금해서 온라인상의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대부분 회계사 분들이나 혹은 이론적인 얘기, 실무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있다 보니까 건설 회사를 하고 계신 사업주나 혹은 근로자분들이 합병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을 하고 계신 회사가 합병이라는 걸 계획하기에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실무적인 이야기는 다 배제하고 우리가 왜 합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만 모아서 합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합병 실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업무 자체를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회계사라든지 저 같은 건설업 컨설턴트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실무적인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건설업은 왜 합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참고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얘기만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왼쪽은 네이버, 오른쪽은 다음의 회사 마크죠. 이 두 개의 회사는 나름 경쟁 회사죠. 2000년대 초반에는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포털 사이트였어요. 그때 당시 경쟁사 네이버가 있었죠. 네이트라는 한창 유명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전지현을 모델로 삼아서 저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단숨에 업계 1위가 돼버려요. 다음은 1위 자리를 놓친 거죠. 네이트라는 회사는 포털 사이트도 있고 네이톤이라는 메신저도 있고 싸이월드라는 SNS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포털 사이트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음은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다. 1위는 전지현의 네이버 카페 때문에 뺏기고, 네이트보다 아무런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카카오톡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SNS랑 이 메신저를 다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해서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상호가 다음 카카오로 됐습니다. 왜 다음 카카오였냐는 다음이 더 큰 회사라 그런 거예요. 건설업 합병에는 크게 흡수합병하고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병을 왜 하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건설업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이 실적 승계랑 시공능력 상승 경영비율 수정 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의 흡수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합병의 첫 번째는 다른 업종을 흡수합병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쉽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주식회사 백두산 토목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토목공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본금이 5억이고 시공능력이 200억, 연매출이 100억이었다고 합시다. 5년은 500억이 되겠죠. 건축공 사업도 하기 위해서 사업 비전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쌓아둔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합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주식회사 한라산 건축이라는 회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건축공 사업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 5억에 시공능력 100억, 연매출 50억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5년은 250억이었겠죠. 백두산 토목은 저 한라산 건축에게 당신네 회사랑 우리 회사가 합병을 하자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백두산 토목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목공 사업 시공능력 200억하고 연매출 100억은 그대로 있겠죠. 한라산 건축이 가지고 있던 시공능력 100억, 연매출 50억을 승계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백두산 토목이 5억이었고 한라산 건축이 5억이었으니까 합쳐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한라산 건축은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시공능력 100억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흡수합병 두 번째 사례는 같은 업종을 합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백두산 토목이라는 업체가 자본금 5억에 시공능력 200억, 연매출 100억을 하고 있었는데 시공능력 200억과 연매출 100억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혹은 두 달 전 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공능력과 연매출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앞의 사례와 똑같은 자본금 5억, 시공능력 100억, 연매출 50억 이 업체와 합병을 하게 되면 한라산 토목은 소멸을 하겠죠. 없어지는 거고 자본금은 10억이 되는 거고 연매출은 100억과 50억이 합쳐서 150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다른 업종을 합병했을 때는 시공 능력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 같은 업종을 합병을 했더니 시공 능력이 뜬금없이 24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지? 기존의 백두산 토목은 시공 능력이 200억이고 한라산 토목은 100억이었는데 합병을 하고 나니까 뜬금없이 240억이 나온 거죠. 이 같은 업종에 합병을 하게 되면 시공 능력을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한라산 토목의 영업기간하고 신인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억 더하기 100억인 300억보다는 무조건 작게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공 능력은 또 시공 능력 평가액이라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합병을 하고 나니까 이 합병이 과연 제대로 된 합병일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겠죠. 다른 문제점이 없었나?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토목에는 이 김주주, 박주주, 최주주라는 주주가 있었어요. 주주가 뭐냐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백두산 토목의 최대 주주인 김주주는 지분 50% 2억 5천만 원, 자본금이 5억이니까 2억 5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박주주는 30%, 최주주는 20%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라산 토목의 최대 주주인 이주주는 역시 똑같이 2억 5천, 1억 5천, 1억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백두산 토목의 최대 주주였던 김주주는 지분 금액은 똑같지만 주식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왜냐? 5억짜리 자본금이 10억이 됐기 때문에 이 6사람이 전부 다 주식 지분이 줄었죠. 근데 이 김주주가 이 합병을 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최대 주주로 있던 백두산 토목은 연매출이 100억이었어. 우리 회사의 매출 실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한라산 토목의 최대 주주인 이 사람 이주주. 이주주가 가진 지분하고 왜 내가 가진 지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박주주와 최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주주와 봉주주랑 자신의 지분이 왜 같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합병 비율이라는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세무적으로 들어가면 합병 회사와 피합병 회사가 있잖아요. 아, 이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합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한라산 토목 법인도 없어지면서 이주주, 차주주, 봉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같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백두산 토목이 증자, 자본금이 커지면서 백두산 토목이 이주주, 차주주, 봉주주한테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 보상 개념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주주, 박주주, 최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야. 야, 왜 우리 회사 저 회사보다 자산 값어치가 얼만데 나한테 준 주식하고 왜 쟤들한테 준 주식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야. 나한테 1을 주면 쟤네들한테는 0.5를 줘야지. 회사 매출이 회사 자산 가치가 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누구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여기 이분, 국민연금, 박근혜 대통령, 여기 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있을 때 정치적인 얘기,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이야기들 다 빼고 본론만 얘기를 하면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기 위해, 그래서 이 회사를 지배하려고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말 사준 거 아니야, 뭐 요렇게 허무맹랑한 이 사건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치의 영역하고 주식 투자의 영역을 빼면은 남는 내용이 이거예요. 합병 비율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합병 비율을 이야기했으니까 합병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김주주의 50%만 이 주주한테 지분을 주었다고 하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백두산 토목은 원래 자본금이 5억이고 한라산 토목도 자본금이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주식 수는 절반 2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합병을 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남는 자본금은 7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병 비율을 적용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한라산 토목의 이 실적은 승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합병은 실적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 합병을 시작했잖아요. 건설협회에서 실적 승계하는 전제 조건을
자산을 승계했느냐 승계하지 않았느냐 이 개념으로 실적 승계를 해주고 해주지 않고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라산 토목이 아니라 한라산 건축이었다고 하면 그럼 우리 자산 가치를 따져서 그래, 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주주가 절반만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자본금이 한라산 건축은 5억이었지만 2억 5천만 원만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합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 이 합병 왜 한 거죠? 맨 처음에 실적하고 시공능력 승계하려고 한 거잖아. 건설협회에서 실적하고 시공능력을 승계해주는 전제 조건은 이 회사 자산을 온전하게 승계했냐 하지 않았냐를 보는 거예요. 건설업에서는 두 가지 다른 업종과 틀린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실질자본금하고 하나는 등록기준 자본금이죠. 합병이 되면서 7억 5천이 됐다는 건 토목건설업 5억은 그대로 있고 얘 자본금은 2억 5천밖에 승계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적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승계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만들어서 협회에다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기준이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건설업 흡수합병을 할 때는 합병 비율도 중요하고 실질자본금하고 등록기준 자본금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합병의 세 번째 사례는 경영비율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면서 실질자본금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2월 15일까지 실적신고 1차 신고가 있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가 있고 4월 15일 날 건설협회에 실적신고 2차 신고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 깨닫는 거지. 우리 회사의 경영비율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였구나. 10억 이상 공사, 30억 이상 공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경영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영비율 문제 때문에도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경영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승계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보다 조금 더 나은 경영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쉽게 말하면 평균 내는 거죠. 뭐 인수할 한라산 토목이 우리 회사보다 자본금이 큰 10억, 20억 회사였는데 경영비율이 우리 회사보다 좋은 회사였다. 그러면 이 합병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회사 경영비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합병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분할 합병의 취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가고 싶어요. 이 백두산 토목이 있고 토목공사업 자본금 5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한라산 토목이라는 회사도 토목공사업이 있고 자본금이 5억인 거예요. 분할합병의 취지는 뭐냐면 한라산 토목을 요렇게 필요한 만큼 딱 잘라내는 거야. 우리 회사에다 갖다 붙이는 거. 하지만 이 합병은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일단 잘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 업종은 원래부터 등록 자본금이 5억이기 때문에 인수 자산을 포괄량수도 하려면 이 토목공사업 자본금 5억 원어치를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자본금이 5억이었으니까 5억에서 5억을 잘라올 수가 없잖아. 자본금이 10억인 경우에는 어떨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본금 5억 중에서 5억을 잘라가지고 우리 회사에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자산을 잘라서 가져올 때 이 합병의 이 원초적인 이유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백두산 토목은 한라산 토목에 있는 저 무엇인가 영업권을 떼서 나한테 가져오고 싶고 한라산 토목은 그냥 나 필요 없으니까 쟤한테 줄 거야 라고 해서 줘버렸는데 이 전제 조건은 두 회사가 이 합병을 한 이후에도 백두산 토목도 우리 회사 문제없이 운영하고 한라산 토목도 우리는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잘라내는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잘라내야 되고 어떤 자산은 잘라내지 말아야 되고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건 잘라내고 어떤 건 안 잘라내.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번거로워지는 거야. 양 회사에 채권 채무 문제가 걸려있는 이해관계자라든지 채권 채무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합병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대기업들은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영업권 양수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한라산 토목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매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에서는 이 영업권 양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산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통신 소방공사업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을 승계하지 않지만 분할 합병 방식을 취하면 실적 승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의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분할 합병은 아니고 분할 설립, 분할 신설 이렇게 불리우는 방법입니다. 이 백두산 토목을 제가 공장 모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백두산 토목이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본금이 10억이야. 그리고 연매출이 200억이고 당연히 이제 물건을 생산하거나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치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자본금의 겸업사업 이야기 한 적도 있었지만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면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물건 납품하면서 시공하는 거니까 그냥 실적이 왕창 쌓입니다. 건설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야 우리 회사도 이제 원청 좀 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물건 하도급 받고 설치하는 하도급 공사만 할 거냐. 우리도 원청, 원도급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를 받는 것도 해봅시다. 나라장터로 뛰어가게 됩니다. 나라장터 가서 우리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지만 이거 뭐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적격심사라는 게 나와버린 거야. 그때 돼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맞다. 우리 회사는 물건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일단 크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출 융자 같은 게 많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경영 비율이 좋지 않다는 걸 그때 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제 기존의 백두산 토목을 잘라내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지. 백두산 토목을 잘라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업은 이렇게 자산을 잘라내서 다른 회사에 갖다 붙이는 합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례와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개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얘한테 이걸 이렇게 주면서 이 회사 거를 이 회사한테 주다 보니까 두 개 회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단지 우리 회사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좁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루어지곤 합니다. 내가 이 합병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나? 굳이 알아야 한다면 이 신문 공고와 채권자 보호 항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신문 공고라는 취지가 우리 회사가 합병한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공고를 하는 이유가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상대방 회사 두 회사에 돈을 못 받았거나 자재비를 못 받았거나 인건비를 못 받았거나 합병 비율 이야기하면서 나 이 합병하면 내가 너무 손해가 큰데 이렇게 이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합병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이 합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 승계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모든 합병은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검토할 거 다 검토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